2010년 한 형사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옵니다. 편지의 발신인은 한 교도소의 죄수, 살인죄로 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. 편지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총 11명을 살해했습니다.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. 이 살인범은 의아해하는 형사 앞에서 거침없이 살인 리스트를 적어갑니다. 살인 방법과 사체를 묻은 곳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. 형사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살인범이 지목한 야산을 파보자 여성의 시신이 나옵니다. 자신의 여죄를 자백한 이 살인범의 말, 모두 진실이었을까요? 형사와 살인범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, 어떻게 끝났을까요?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영화 암수살인으로도 잘 알려진 옥중 편지, 살인 자백 사건을 풀어봅니다. 자, 이 영화죠. 영화 이 사건을 토대로 이제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건데 이 살인범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럼 박 변호사님 어떤 범죄로 수감이 됐던 건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. 부산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요. 이 부산 술집의 종업원을 살해하고 이 사람이 이 당시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를 받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당시 형사를 한 명 떠올라요. 이 형사한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. 보내면서 부산 여종업원 살인사건 말고도 나 안 걸린 사건이 10건 정도 더 있다. 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받았던 김 형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게 되죠. 교도소 찾아가니까 김 형사 앞에서 이 사람이 볼펜이 연필 아닙니다. 볼펜으로 쭉 그냥 자기의 살인 리스트를 적습니다. 아니 그러면은 이 형사와 김 형사와 이 살인범, 그러니까 이 무슨 관계가 원래 친했던 좀 안면을 트고 있었던 거예요? 일단 아시다시피 영화 보면요, 마약이랑 도박은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이 당시에 이제 형사는 부산지방경찰청의 마약 수사대 소속이었는데 마약을 수사하기 위해서 도박도 이제 수사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관계자들이나 이제 범죄자들에게 첩보를 입수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만났다고 해요. 이 형사가 이제 첫 만남 당시를 좀 회상을 하는데요. 노숙자풍이라고 하나, 꽁지머리에 반바지 입고 샌들을 신고 편안한 동네 복장으로 나왔다. 저 친구인가?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회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당시에도 이 사람 전과 37범이었습니다. 상해, 폭력, 절도, 사기, 업무방해,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났었는데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이 씨가 경찰들에게 잡혀갑니다. 이날 잡혀간 혐의가 조금 전에 박 변호사님이 소개한 그 부산 유흥업소 종업원 살인 사건이었습니다. 교수님, 그 살인범이 형사한테 이 건넨 게 살인 리스트였다는 거잖아요. 그럼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까? 지금 이제 그 쓴 자술서를 보게 되면 저는 사람을 11명 정도 여성 남성을 수에 걸쳐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판결 중인 그 부산 술집 여종원 사건 여종업원 사건하고 10건의 살인 사건이 이제 순번으로 쭉 있었습니다. 예컨대 피해자 이름을 갖다 대고 살해해서 은닉 매장했다. 또 어떤 사람은 흉기 사용해서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지하 계단에서 밀어서 살해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암수살인이라고 돼 있어요. 예. 근데 이제 우리가 암수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 보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나 이게 사체는 발견이 됐는데 범인을 찾지 못하면 그게 미제 사건이 되거든요. 아하. 그런데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자기는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이제 수면 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암수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암수 살인의 리스트를 갖다가 바로 그 해당 형사에게 준 거예요.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살인 방식이라든가 사체 은닉 장소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것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진짜 만약에 형사에게 편지가 와서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누구를 죽였다. 그래서 어디에 묻어놨다. 이게 너무 디테일하면 이게 이 자식이 지금 죄송합니다. 욕이 튀어나왔네요. 자, 이 녀석이 날 지금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너무 구체적이면 그냥 또 지나치기가 애매하잖아요. 더더군다나 이제 처음 형사를 만났을 때 이 자백을 했던 내용이
딱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8년 전 2003년도에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을 해쳐서 어느 야산에 암매장을 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. 이건 어떻게 확인을 안 해봐요. 근데 더군다나 그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던 겁니다. 야, 그런데 진짜 그 자백한 내용들이 정말 그럼 사실이었던 겁니까? 이게 사실인지를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. 당연히 형사는 이 새로운 발견 사건이니까 정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이 사람이 또 법정에 가더니 자백을 번복을 하는 겁니다. 아니 이거 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노름빚이 많았는데 누가 뭐 묻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그 고문 비닐봉지에 있는 걸 묻는 걸 도와준 거지 사람을 내가 해친 건 아니었다. 근데 형사가 나를 이 압박하고 강요하고 회유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내가 사람을 해쳤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번복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편지에서는 자기가 했다고 했다가 네. 이제 실제 그걸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더니 판사님 저 억울해요.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저를 이렇게 올감했어요.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와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. 경찰에서 자백했던 내용들 그 진술서들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법정에 가서 강요받아서 쓴 겁니다라고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. 다 날아가요. 진짜요?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특히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그럼 이렇게 지금 저렇게 사실상 농락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을 지금 갖고 넣어놓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살인죄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고심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. 그렇지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는데요. 그거는 사실은 통신 기록이 좀 주요한 증거로 보입니다. 이 피해자하고 이 씨하고 전화한 기록은 있었어요. 그 전화 이후에 이 피해자가 실종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실종 사망, 특히 이 씨 마지막 전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관계성이 있으면 연관성,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법원이 아주 어렵게 판단을 했습니다. 또 수법이 뭐 지금은 뭐 시신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잔인할 것이다. 뭐 확인되고 유족은 7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한 시간을 보냈던 거 감안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왜 이자가 갑자기 이렇게 자백을 했을까? 그 심리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 이 살인 리스트 편지를 보낸 시점이 징역 15년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대요. 자, 그러니까 15년의 수감 생활이 뭐 당연히 길죠. 자, 그런데 모범수로 정말 뭐 살아서 행영 성적이 좋으면 또 조기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굳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소란을 벌인 걸까요? 일단 이제 이 사람이 정가 37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 머리에 넣어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그 수사기관과 플리바게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백을 하면 이제 거기서 좀 자기의 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생활하는 또는 뭐 사고 방식 같은 것이 일반인들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수사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혹시 미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일말의 희망을 걸고 이 죽은 사람들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뭔가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요구를 하는 뭐 영치금을 더 달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를 갖다 들어주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왜 그렇게 자백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본다면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거를 하나 뚝 던지고 그거 한번 찾아가지고 이제 그 나한테 다시 확인차 한번 와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. 그다음에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교도소로 그 수사기관에 있는 형사들이 이렇게 그 면회를 온단 말이죠. 그럼 면회를 오면은 자기 존재감이 있잖아요. 야, 쟤 좀. 예. 계속 와가지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영치금을 실제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렇군요. 예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영치금을 좀 넣어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피해자를 갖다가 만약에 찾게 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오랜 동안 이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법 전문가가 돼버려요.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훈수도 주고 너는 몇 년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굉장히 교도소 생활이 단조롭기 때문에 이 그렇게 하게 되면
나중에 말을 딱 바꿔버리면 이 수사관들 갖다 농락을 한다.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끔씩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있습니다. 예. 교수님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이 형사들 보통 그런 편지를 받고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형사분은 지금도 계속 틈날 때마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뼛속 깊까지 형사죠. 일단 이제 옛날에도 어떤 사건이 났는데 17년인가를 그 범인의 흐릿한 그 CCTV 사진을 자기 수첩에다 넣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 범인을 갖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그런 그 수사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범죄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걸 포기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는 것은 수사관들이요. 보통 일반적으로 저거 한 건 해결하면 특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예. 않아요. 그분들은 내가 이 필생에 내가 이 경찰 생활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 사람을 잡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하는 수사관들이 많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백 기자. 네. 그러면 지금 이 살인범 이모 씨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, 지금? 이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. 근데 2010년부터 무려 8년간 이어졌습니다. 그런데 강제 종료당했습니다. 왜요? 이유가요. 이 씨 어느 날 갑자기 부산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. 2018년입니다. 2018년 7월에. 근데 죽으면서도 이제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그 범죄 어땠다라고 실제로 말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형사님이 열심히 추적해서 밝혀낸 그거 외에는 여전히 암수 범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양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, 그 유족분들은? 그러니까 사실 차라리 확인이라도 되면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정말로 시신으로 발견되더라도 한이라도 풀 수가 있을 텐데 맞아요. 이게 이 사람이 내가 해쳤습니다라고 누군가 지목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으면 정말로 목숨을 잃어서 세상을 떠난 건지 어딘가에 있는 건지 희망 고문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이어서